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죠.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3쪽부터 이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할 겁니다. 일단 문학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읽으려면 그 언어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어떠한 연결 조건에 의해서 부려서 썼는가를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서 언어는 흔들리지 않고 써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서 살펴야 된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일단은 조금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저 꽃잎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려면 일단 꽃잎이 흔들리는 모습이라든가 그 각도라든가 그 소리, 그 향기를 있는 그대로 맡아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떠올려지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러나 바깥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일단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 이게 언어의 출발이고요. 문학을 이해하는 첫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까지 제가 제일 강조를 했던 것은 문학의 언어를 이해하려면은 일단 그 언어를 쓴 사람이 어떻게 부려서 쓰고 있느냐를 일단 잘 경청을 하고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읽을 때는 우리의 경험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딱 떠올려지게 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단어를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지, 그 말을 저 사람은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 일단은 그 언어를 쓴 사람이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나 문학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내 생각과 감정을 잠시 젖혀두고 내려놓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쓰는 언어를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는 문학의 언어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상담을 해줬던 학생인데, 자기가 오래 사귀었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하고 사귀고 있는데 어떤 SNS에 어떤 남학생하고 다정스럽게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츰 멀어져 갔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한 것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신기해요. 그런 말을 해요. 신기하다. 신비롭다는 뜻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신기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쓴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화가 나려고 하고요. 모든 게 의심이 되고요. 속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신기하다, 신비롭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학생이 썼던 말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은 일종의 지시적이고 규범적인 그러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언어를 그 사람의 색깔에 맞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문학의 언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여진 언어의 연결 조건에 따라서 그 작가가 썼던 그 단어나 구절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일단 내 생각과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그 언어가 보여주는 질서의 세계로 좀 들어가서 내 선입견, 내 편견과 어떤 내 경험을 일단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면 망상이 됩니다. 모든 생각은 다 망상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23쪽부터 보자고. 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이 교재의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고 하는 탄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박두진 선생은 23쪽에 산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 산이 어떤 의미로 썼을까? 그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산 하면은 앞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어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려면 언어의 뼈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 연결 조건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중요합니다. 수식, 피수식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과가 중요합니다. 인과, 원인, 결과, A로 인해 B, A 따라서 B, A 때문에 B. 인과는 조건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 중요합니다. A라면 B, A일 때 B, A이면 B.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만이 B다, 유일 단독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첫째 강의지만 사실은 문학 언어의 뼈대를 다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는 훈련만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세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아랫돌이 다박솔 깔린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뭐냐? 그냥 아랫돌이 다박솔이라는 것이 깔린 곳이다. 그냥 하고 넘어가야 돼요. 구름을 탄다. 우뚝 솟은 산, 엎드린 산, 장송이 들어서 있고 쭉 이렇게 썼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억새풀 우거진데 산이죠. 너구리, 여우, 사슴, 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이게 이제 수식어잖아요. 그게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하고 떠올려지게 되는 어떠한 것도 다 망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시를 읽을 때 이 사람은 이 산을 어떻게 썼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도 엄마 아빠의 말, 또 뭐 친구, 자기 내면의 말을 이렇게 경청을 하려면요.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유심히 호기심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바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런 명상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산, 무수한 짐승을 지닌 것이 산이다. 해놓고 산들, 누구 만년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산을 의인화한 거죠. 너희들, 산, 침묵만이 흠뻑 지리하다. 지리라는 것은 지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있고 근데 침묵만이 있고 너무 지루한 곳이 산이라고 앞에 수식어가 있고 뒤에 서술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요. 너희들 솟아난 봉우리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이게 너희들 산에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게 화염인데 불이죠. 내가 기다려도 좋겠느냐. 그러니까 기다림의 대상은 산이 아니라 화염을 기다리는 것이. 그럼 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밑에 보면 핀내를 잊은, 핀내가 많다는 거죠. 산에 여우, 이리, 등속이 등등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서 사슴, 토끼가 함께 더불어서 쌀이 순, 칙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겠느냐. 의문형을 썼지만 기다리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기다림과 그리움은 삶의 기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나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뭔가를 기다리고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산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화염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산에는 여우, 너구리, 또 약한 토끼 이런 것들이 약자와 강자가 온갖 짐승들이 피의 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침묵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지루하게. 그래서 이러한 침묵만이 가득 찬 또 피의 세계가 있는 이러한 곳에서 화자인 나는 화염을 기다리는 것이죠. 화염은 그러니까 어떠한 피의 세계에 온갖 짐승들이 막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갈등과 투쟁이 있을 수도 있는 그곳을 그 산의 어떤 모순된 점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내가 기다리는 것은 화염이지 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은 해와 비슷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해가 보기에서는 해야 고운해야 고운 것이고 솟아야 할 것이죠. 해를 기다리는 것이죠.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러니까 애띠고 고운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해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처럼 이 향연이라는 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해와 같은 것은 산이 아니라 화염이기 때문에 4번에 답을 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화염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3번은 산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곳에서는 아직 이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서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피가 있고 함께 즐겁게 뛰지 못하는 어떤 갈등과 투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의 세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떤 화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처럼 산은 인자하다, 변함없는 청산의 세계, 이상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그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에 4번에 보시면은 침묵을 지키는 존재로 의인화됐다. 물론 이제 사나 너를 불렀으니까 사람처럼 의인화된 건 맞죠. 근데 덕성이 부각되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종의 무수한 짐승들이 싸움하는 싸움터예요. 핀내가 가득 찬 곳이고요. 함께 즐거이 뛰지 못하는 곳이거든. 그래서 3번에 4번이 틀린 거고 3번에 1번은 약자와 강자, 동물, 식물이 공존하는 곳이다. 함께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걸 산이라고 불렀어. 대화체. 실제 대화는 아니지만 산을 너라고 불렀어. 대화인 것처럼 부른 게 이렇게 쓰는 게 대화체거든요. 청자, 너, 당신, 그대 라고 나오면은 실제 대화가 아니어도 대화인 척 썼기 때문에 대화체 형식이에요. 말을 건네는 방식 맞고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볼 수 있어요. 핀내와 관련하여 볼 때. 그죠? 5번에 현재는 부정적인 공간이 맞단 말이에요. 일단 이러한 문제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일단은 그 사람이 이 산을 어떻게 부려서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그 언어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일단 이게 문학의 출발입니다. 그죠? 그리고 5번에도 24쪽도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의미는 연결되는 조건에 의해서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백구가 뭐냐? 강아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적이 있는 것이고 무슨 수고하는 것이거든. 고기를 엿보는구나. 나같이 군 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그래서 이 백구는 수고를 하면서 고기를 먹으려고 엿보는 것이고 나와 같이 딴 생각하지 말고 조금 평화롭게 잠을 자라 라고 백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구는 고기를 공격하는 공격자죠. 여기서 평화로운 갈매기가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고기만 엿보냐. 나같이 조금 편안하게 잠 좀 자라. 이 자연의 세계에서 너는 왜 공격만 하냐.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삼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 소냐. 삼공이 뭔지는 모르지만 강산과 바꿀 수는 없는 거. 강산이 더 좋다는 거죠. 참고로 삼공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인데 사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삼공을 몰라도 이렇게 풀으라는 거죠. 삼공이라는 게 아무리 귀해도 자연과 바꿀 소냐. 자연과는 안 바꾼다. 조각배에 달 싣고 낚싯배 흩어서 던질 때 이 몸이 청흥을 가지고, 청흥은 뭐냐?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거. 맑은 흥겨움이거든요. 만호우인들 부러우랴. 그러니까 만호우가 뭔지는 모르지만 부럽지 않은 것이죠. 부럽겠냐? 나 안 부러워. 만호는 만 개나 된 집을 말해요. 우리 서울에도 천호동 있잖아요. 1000개나 되는 집을 말합니다. 1000개나 만 개나 되는 부귀 영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삼공 같은 것은 바꿀지 않는 것이다. 강산과 뭐 아무리 귀해도 강산과는 안 바꾼다. 삼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귀 영화거든요. 만호도 부귀 영화. 청흥은 맑은 흥겨움이에요. 그 백구는 고기를 공격하는 공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니을은 다 화자가 추구하지 않는 것이거든. 그리고 미음은 문서가 뭐냐? 헛글고 시끈 것이야. 이게 수식어잖아. 그 밑에 나오잖아. 헛글고는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뭐 쓸데없고 시끄러운 거. 문서는 다 주워서 던져버리고 한 필의 말로 채찍을 쳐서 자연으로 돌아오니 갇혔던 새가 노연한다고 한들 나보다 시원하겠느냐. 문서 같은 거 다 주워버리고 자연 속으로 한 필의 말로 돌아오니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는 뜻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돌아오는 그 시원함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화자가 했던 동작은 어떤 거냐면은 문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는 화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일단은 소유, 물질적인 소유를 말하겠죠. 얽매였던 어떤 계약 조건, 이런 문서.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겠다. 그 집착에서 벗어나니 매였던 새가 노연한들 이렇게 시원하겠느냐. 이 시원한 마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4개는 화자가 좋아하거나 추구하는 것 아니면은 싫어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억이라든가 니은, 만호, 이런 문서 같은 것은 전부 다 화자가 거부하고자 하거나 싫어하는 것이고요. 단 하나 디귿 같은 경우는 이 몸에 이 맑은 흥겨움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추구하는 것이니까 3번만이 긍정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이 3번만이 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김광욱의 윤리유곡의 제일 마지막 줄도 한번 해석 한번 해볼래요? 귀 밑에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자, 서리가 뭡니까? What is the 서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면 다 망상입니다. 서리.
가을에 내리는 차가운 거, 하얀 거 이런 거 다 망상이에요. 여기서 서리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들어보세요. 귀 밑에 해묵은 것이고요. 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설입니다. 그럼 귀 밑이라는 것은 귀 밑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옛날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많이 길었잖아요. 그 귀 밑에 있는 아주 오래된 것이고 한 번 나면은 녹지 않은 거. 그것은 바로 귀 밑에 옆에 있는 아주 오래된 녹지 않는 거. 염색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흰머리예요. 흰머리. 그러니까 이건 늙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기출문제. 동풍이 건득 불어 눈을 다 녹여내니 봄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은 봄바람이니까 눈을 다 녹여냈으니 청산이 눈이 녹으니까 산이 딱 드러났죠. 그러나 귀 밑에 해묵은 서리는 봄바람이 불어와도 하얀 눈은 녹였지만 봄바람은 이 서리는 귀 밑에 서리는 녹이질 못한다. 늙음은 막을 수가 없다. 늙음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시조 속에는 자연으로 돌아온 기쁨도 있고 늙음에 대한 한탄도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얼굴 표정, 또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은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5쪽에 한번 더 볼까? 김준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요건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죠. 우리 교재가 먼저 있었어요. 이 적중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번에 강원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좋은 작품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작품, 아무리 독창적인 글도 언어의 질서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시인들이나 작가들은 전부 다 그네들의 생각을 언어로 쓰고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언어가 그들로 하여금 쓰게 만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언어의 논리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요 지문들은 필요 충분 조건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그 가번에 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다. 그럼 눈이 뭐죠?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것이죠. 샤갈의 마을은 뭐죠? 눈이 내리는 곳이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언어에 의존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 말은 어떤 뜻으로 한 거야? 그 말은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의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눈이 내린다. 그리고 이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죠. 조건 문장입니다. 3월에 눈이 오면 그랬어요. A면 이겁니다. 그때에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가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안악들은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시가. 이게 무슨 시입니까? 무슨 시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이 언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어가 보여준 게 어떤 걸 보여줬냐면 이게 시 전체는 아니고요. 제가 좀 줄여놨거든요.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3월에 눈이 오면이라는 조건이에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겨울이 아니고 봄이 오는 때 아직 눈이 올 때에 그때는 집동만 했던 겨울 열매가 과거에 딱딱했던 겨울 열매들이 3월에 눈이 오는 때쯤이면은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그 앞에 올리브 빛으로 물이 쫙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밤의 안악들은 그 해에 가장 아름다운 불. 이 불은 아름다운 불입니다. 봄이 오니까 아줌마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슨 뭐 방화범의 불이 아니고 3월의 봄을 맞이하는 불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을 위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어. 그러니까 딱딱했던 겨울 열매들이 3월에 눈이 올 때는 봄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물이 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든다거나 불을 지핀다거나 이 물불의 이미지라는 것은 3월의 봄의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생명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것이다. 쫙 생기가 솟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봄의 생명력을 쓴 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번은 강원교에 우리가 물이 되어 했는데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가물어 있는 어느 집에서 늘 좋아하지 않으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건 좋다. 가물어 있는 집에서. 왜냐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그리고
강물에 누워서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물어 있는 집에서는 다 좋아하고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실 수도 있는 생명의 물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마지막 년에 그러나 우리는 불로 만나랴. 물이 이렇게 좋은데 물의 세계에서 만나지 않고 불의 세계에서 만난다. 그리고 수치된 뼈가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다듬고 있다. 타버린 것이 타버린 것을 쓰다듬고 있다. 이게 무슨 시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학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언어의 뼈대를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불이 되어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불에 의해서 수치돼버린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다듬고 있다. 타버린 것들을 쓰다듬고 있다. 불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은 좋은 것이라면은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불은 물이 아닌 서로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불의 세계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음. 그 불의 세계에서 만나고 있는 안타까움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과 다른 것이에요. 앞에 샤갈의 마을에서 내리는 눈에서는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또 안악들 아름다운 불을 지피고, 거기서 물불은 굉장히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둘 다 좋은 것이고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흐른다면에서의 물은 생명력이지만 불은 파괴의 물이단 말이에요. 파괴의 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불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불, 이 세상에 물불은 가득하지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는 그 빛깔과 의미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단어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문학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가와 기억의 니은은 물불은 가에서는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립적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A, B의 물불은 서로 상반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1번의 기억과 니은이 대립적이다. 이게 틀려서 이게 잘못된 것이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기억과 A, 물, 생명력이고, A는 만나면 좋은 것이니까 생명의 의미고요. 니은과 B는, 니은의 불은 좋은 건데 B는 물이 아닌 불로 만나려 한다. 상반된 의미 맞고, 가번에서의 기억과 니은의 물불은 좋은 것이니까 바람직하게 여기는 의식 맞잖아요. 그리고 5번의 가의 니은은 아름다운 불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A는 물이잖아요. 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동일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맞는 거죠. 이미지 속에는요, 감각적 이미지도 있지만 의미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까? 자, 26쪽에 곽재구의 사평역이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시죠. 수능에 나온 작품이고요. 막차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되는 작품인데 굉장히 그 서정성이 탁월한 신춘문예 당선 작품입니다. 네, 좋은 시입니다.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기침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고, 또 제일 마지막에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그네들을 위해서 불빛 속에 던져줍니다. 이렇게 끝나는 시거든요. 이 보기를 보시면 어쨌든 뼈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화자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화자는 이러한 위로의 공감의 시선으로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자는 고달픈 삶이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저기 있구나 하고 톱밥을 난로에 던지고, 또 그리웠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또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또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달픈 삶을 견뎌내고 있는 주체는 그 사람들이에요. 화자가 견뎌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화자는 뭐 하는 거죠? 보기에 마지막 문장에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공감을 해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 화자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대합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참고 견뎌내고 있는 주체가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체가 틀려서 답이 3번인데 이게 여러분들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시험장에서. 그리고 근거도 좀 틀렸죠. 선지 3번에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것 때문에 화자가 극복하겠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눈꽃의 화음은 바깥에서 들리는 눈소리들의 조화로운 멜로디거든요. 이것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깥에는 아름다운 눈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이 대합실 안에서는 고달픈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그네들을 위해서 톱밥도 난로 속에 던지고 그네들을 위한 하나의 한 줌의 눈물도 불빛 속에 던져주는 것이죠. 이것은 작지만 하나의 작은 위로다. 견뎌내는 것은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번이 틀린 거예요. 그 나머지는 1번에 한 줌의 눈물은 화자의 위로잖아요. 위로가 된다. 1번 맞잖아요. 한 줌의 눈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공감하는 것이다. 2번 맞잖아요. 그리고 3번은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뎌내주게 하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 문장이 좀 복잡하긴 한데 고달픔을 이겨내주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들 이 공감을 해주고 또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고달픈 삶을 견뎌내주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게 맞고요. 나약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굉장히 강력한 신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는 흘리는 게 맞고요. 또 과거에 그리웠던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어떤 그 감상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그리웠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또 눈물을 흘릴 때는 흘림으로써 충분히 자기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를 해준다면 그것 자체가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인, 이런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논리기 때문에 4번에 보시면 한 줌의 눈물을 화자가 흘려주잖아요.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리웠던 순간도 떠올리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고단한 삶을 견뎌내주게 하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소박한 데에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는 거, 같이 공감해주는 거. 말하자면은 고달픈 삶을 이겨내주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허용 가능한 선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3번은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주체가 누구냐? 화자는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그 주체는 대합실에 있는 사람이지 화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과 틀려서 답인 것이고요. 4번은 허용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5번은 한 줌의 눈물을 던진다. 화자가 그것은 힘을 보태주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 어린 것이다. 이건 맞잖아요. 진심 어린 작지만 진심 어린 선물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나서 일단 문학의 언어를 들어가는 첫 관문이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하려면은 일단 내 생각과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그 언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언어의 중요한 핵심 정보가 보여주는 주요 뼈대를 중심으로 맞고 틀리고를 문제 삼는 수능 문학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첫걸음이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27조까지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문학 언어라고 하는 그 문을 살짝 열어젖힌 거예요. 문학 언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무궁무진하고 훨씬 광범위하고 정말 그 파격적인 우리 생각을 다 몽땅 뒤집어 엎는 그러한 세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일 강조했던 것은 일단 다 좋습니다. 일단 언어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 문학 언어가 아무리 상상적인 언어라 하더라도 언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언어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질서, 언어의 뼈대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능 문학은 어떤 창조적인 언어의 상상의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기 때문에 핵심 정보를 드러내는 언어의 뼈대를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핵심 정보를 드러내는 구조가 주어 서술어, 수식, 피수식,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유일 단독 조건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어떤 형식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복잡한 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점을 일단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좀 숨을 돌리고 이어서 해 나가겠습니다.